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이달 들어 열흘 동안에도 우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는 이 수출로 번 돈의 거의 90%가 중국의 원료비로 다 지출이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제대로 돈 버는 산업이 없다 보니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인데도 오히려 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뭐 AI, 로봇 같은 이른바 이 성장주들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월요일에 세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팀장님 오늘 좀 얼굴이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항상 좀 간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냐 이런 시청자분들의 의문이 있었는데. 뭐 시청자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께서 뭐 심지어는 회사 동료분들도 네. 간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주말에 좀 운동을 좀 굉장히 좀 격하게 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남은 에너지를 거의 주말에 다 올인을 하고 오는 스타일인데 네. 이번 주는 실내에서 좀 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운이 좋게 뭐 이제 네. 실내 테니스장들이 좀 잡혀서 예, 그렇게 길게 하실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오늘은 좀 하얘지셨다. 변명 아닌 변명. 네. 오늘 시장이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네. 뭐 업종별로는 뭐 희비가 좀 네. 명확하게 좀 갈렸던 네. 것 같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 네, 갑자기. 운동 하루 아, 쉬신 네. 네. 황 팀장님. 오늘 근데 사실 바이오만 빨겠죠. 예, 바이오 빨겠고 아침에 시작하실 때 뭐 이제 꿈을 먹는 기업들 AI하고 로봇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격인 바이오를 말씀 안 하셔가지고 예. 네, 오늘 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갑자기 또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꿈을 먹는 기업들이 성장을 계속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수출 데이터라던가 대외 환경들이 사실 뭔가 시장이 확 치고 올라가는 지수도 올라가고 내가 가진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우르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정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한정된 섹터 내에서 계속 순환매 특히 오늘 이제 로봇 같은 주식들의 변동성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사실 당분간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플레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이오가 확실히 오늘 간 날이었고요. 예, 황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바이오 저도 이제 좀 눈여겨 좀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네. 9월 시장 하게 되면은 뭐 가장 이제 통계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어떤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노출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뭐 유가나 뭐 달러 인덱스가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 뭐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네. 여러 이런 매크로적인 이런 지표들에 의해서 좀 시장이 약간은 좀 주춤하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주들도 장 막판에 정말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서 이제 극심한 어떤 변동성에서 우리가 어떠한 좀 자세를 가지고 9월을 따로 좀 지켜봐야 될지 지금 약 뭐 한 7일 정도, 그러니까 거래일로 따지게 되면 한 7일 정도를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경주마와 함께 또 이런 부분을 좀 마음다짐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음을 좀 다져보기로 하고요. 박현석 팀장님. 네. 마음을 다지고 싶은데 내 네. 마음은 갈대죠. 시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황 팀장님께서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는요. 오늘 이렇게 세게 솟으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비만 치료제가 일부 왔다 갔다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전통,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그런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빠졌다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예. 막상 어제 그것을 매수하셨던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죠. 매수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다른 종목 섹터로 좀 순환매로 돌긴 도는데 돌긴 도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편하게 내가 100이라는 가격대에서 마이너스 났는데 90 정도까지 온 거예요. 조금 더 가고 싶은데 이건 또 쉬고요. 다른 게 또 가거든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매단 좋게 얘기하면 건전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거가 내 차례가 안 오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되려면은 반도체든 2차전이든 섹터에서 뭔가 그걸 크게 옮길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막판에 한 200억 정도 동시효과돼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두 분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뭐 실제로는 바이오 투자로 오늘 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신 걸로 저는 아는데 지금 뭐 유한양행도 오늘 보니까 9.4%, 한올바이오팜 11%, 알테오젠 18% 지금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뭐 비만 신약 랠리 그렇죠. 뭐 요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하는데 근데 이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어떤 섹터를 지금 봐야 될지 그 투자 아이디어를 보통 어디서 갑자기 얻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장짜리 이상 되는 산업 리포트들을 보기는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네, 그렇죠. 분명히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는 산업 리포트가 정말 앞으로 별로 좋지 않은 산업 섹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100장씩 쓸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리포트들을 항상 저는 출력을 해가지고 모아놓습니다. 모아놨다가 이제 모아는 놓죠. 대신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신고가를 가장 먼저 가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공략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약간 추세 추종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가는 센 주식이 더 세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의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네. 분명히 밸류 이런 것보다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좋아하는 주식들이 가장 세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업 리포트들을 보기는 하되 그 중에서 그 섹터에 속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빨리 치고 가는 주식들 보면 이제 신고가 가는 주식들을 대부분 다 무서워하세요. 예를 네. 들어서 원래 내 이 주식을 한 10,000원대에서 봤는데 그게 12,000원 가 있으면 사실 내가 이거를 20%나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못 사세요, 다들 대부분. 근데 그렇죠. 그 주식이 꺾여지면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제 12,000원짜리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출발 안 한 주식들을 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대장주가 꺾여지면 사실 후발주자도 같이 꺾여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하나의 섹터들 매매할 때 보시고 올 상반기에 2차 전지 주식들을 봐셔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HBM과 관련된 주식들을 보셔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주식을 나오셔도 어떤 주식 섹터를 보셔도 가장 센 주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리포트 보시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신고가가 먼저 나오는 그렇죠. 종목으로 네. 선택을 한다 말씀 주셨는데 박현서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저희식 얘기로 100장짜리 레포트를 인덱스 레포트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인덱스 레포트 안에서 솔직히 저도 보는데 그거를 보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일을 하니까 네. 장중에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인덱스 레포트를 황 팀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이유도 그 안에 보면은요 산업의 결이 좀 보여요. 그런데 저는 주식 투자는요, 저는 약간 황 팀장이랑 좀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이해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덱스 안에 있는 일부의 단락, 일부의 산업의 그 단서들이 내가 그 후에 며칠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움직일 때 내 기억이 나서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만 한다면은 아무 네.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비중이 정말로 1% 언더에서 단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레포트를 봐야 된다 맞는데 일단은 그것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움직였던 뭐 종목들이 레포트 바이오 종목 레포트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의 내용을 아침에 빨리 좀 셀렉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안 움직일 때, 네. 안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안 움직였습니까? 그래요.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안 움직인다 쳐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종목이 나왔으면은 안 움직이겠죠. 네. 오늘 빠지니까 그러면 공부해 놓는 거죠. 내 그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오를 때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계속 바뀝니다, 종목들은요.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조금 잔소리 말씀드리자면 신규 상장주들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들이 기존에 우리 안에 반도체는 소부장보다 더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마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파도 있지 않습니까? 네. 파도는 저희가 3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좀 말씀드린 이유도 그 전에는 우리 공모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우리 지금 상장 시장에 오니까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매매하는 습관 그리고 베팅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요 우리가 알고 있다가 비중이 높아진 거가 한 번 잘 맞으면은 기존에 물린 것들 한 번에 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좀 매매의 결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예. 있습니다. 예. 박정훈 팀장님도 혹시 뭐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뭐 리포트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 뭐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은 팩스셋 자료도 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미국에 관련된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영어라는 어떤 장애가 좀 있지만 네. 예, 근데 뭐 최근에 뭐 번역 기능도 뭐 월등히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지금 바이오 잘 간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바이오의 바로미터다 뭐 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유한양행 엄청나게 쐈잖아요. 네.
바이오의 이 흥행 뭐 앞으로 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오늘 시장 봤을 때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요? 9% 오르고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굉장한 큰 쏠림이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갔으니 유한양행이랑 같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내일 또 시장에서 워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우리 박 팀장님께서 말 잘해주셨는데 요즘 바이오가 강한 이유는 저는 1111이라든지 노본디스크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비만 치료제. 예.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인 축은요. 글로벌 트렌드인 1111을 장중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거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두산 그룹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뭐 두산 로보틱스 오늘 21일에 이제 청약을 앞두고 네. 오늘부터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당장 뭐 그렇다고 두산 관련 투자할 게 없으니까 네. 두산 그룹주를 막 많이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상한가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우리가 예전에 이거 한번 아이디어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SK 샀었던 기억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정작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주식들을 다 팔아야 되는. 왜냐하면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를 너무 좋게 생각하고 우리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못 받을 거라면 네. 그 전에는 대체제로 두산을 샀지만 상장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까지 저는 약간 기간을 두고 하는 트레이딩 정도의 매매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좀 약간 다른 섹터지만 두산 퓨얼셀도 오랜만에 좀 반등 같은 반등을 좀 했었고 좀 윗꼬리를 좀 세게 달긴 했습니다만 네. 두산 그룹주들이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 이거 너무 저는 우루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약간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의 결 자체가 한 길어야 한 5일 일주일 정도 거래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순환매가 엄청 빠른 시장이니까 너무 오른 거는 따라붙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갈 만한 그 흐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한 1조 7천억 원? 네. 이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두산 그룹주 이렇게 막 몰려드는 게 이게 적정 수준인지. 사실은 이런 매매의 결은 저희가 학습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종목이 상장을 할 때 그거와 같은 결에 있었던 종목들, 그 피어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오늘 HD 현대, 아마 현대 로보틱스 지분 가치 때문에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거랑 오늘 두산이랑 같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두산 주 두산 오늘 그 급등이 나온 두산의 시총이 2조 4천억이고요.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4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가가 26,000원 상단으로 정해졌을 때 시총이 1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비교를 했을 때 엄청 낮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작년에도 우리가 맨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이익은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오늘처럼 급한 트레이딩이 저는 너무 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황 팀장이 아마 이런 결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옛날에 하이브 상장할 때 빅히트 엔터였는데 상장할 때도 그 전에 SMIG 급등하는 건 저희도 다 봤었습니다. 네. 항상 SK 그룹주들, 그러니까 SK 바이오 쪽 상장할 때 똑같이 봤었었고요. 그런데 지금이 안 움직이다가 예전에는 움직일 때 4% 한 6%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게 좀 매매 결이 살아날 수 있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즘은 그날 하루 쏘는 거예요. 그리고 27% 솔직히 2조짜리 회사가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걸 눈 감고 덤빌 수 있는 투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두산인데 그래도 중소장대한 대표 주식인데 그렇게 되면은 소위 요즘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고객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목을 종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게 여기 도깨비가 지금 이거 딱 똑같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로봇 얘기가 조금 세긴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기간 수요 예측을 하고요. 22일, 23일에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요가 들어가고 네. 10월 달에 발표를 할 텐데 요 안에 아마도 로봇주에서 투자가 계속 될 겁니다. 될 건데 사실은요 지금까지 했던 로봇주에 대한 편한 뭔가의 밸류에이션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매매할 거는 왜냐면 오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그 4조짜리 회사가 위에서 10% 갖다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어휴. 그러면은 그만큼 어느 누구는 털겠다는
좀 나가겠다는 네. 일종의 좀 대기 매도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올라갈 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매도가 많았으니까 쇼크오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오를 때도 이유가 없었는데 빠질 때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 그러면 변동성이 커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물론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게 나오니까. 네. 그렇지만 소위 초보 투자자라든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좀 약간 하더라도 좀 비중을 적게 네. 조금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우리 종로 마법사님 미국, 일본 로봇은 떨어지는데 한국만 오르네 이렇게 말씀 주시거든요. 지금 그 실질적으로 로봇주가 이 정도 밸류를 줄 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뭐 입증된 건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국내 뭐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용 협동 로봇에서 이제 국내 이제 점유율 1위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는 4위다. 이렇게 되면서 좀 부각을 좀 받긴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산업용 로봇에 일본 기업이 화나기라는 기업이 또 있고요. 네. 전체 글로벌적으로 이제 4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미국에서도 좀 많은 이제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런 어떤 모멘텀이나 여러 이제 수급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만 지금 이제 수급이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난 방송이었죠. 저희 황희윤 팀장님께서 그때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이게 테마주인지 모멘텀주인지 또는 실적주인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아마 그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이 로봇이라는 것도 좀 세분화돼서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또는 인공지능과 어떤 접목에 대한 어떤 그러한 로봇들 많은 이제 세분화된 분야가 이제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좀 매크로 환경을 또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찌 보면 또 성장주에 특히나 국내에 있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지금의 어떤 고유가나 뭐 네. 고금리가 어느 정도 계속 동결이 되면서 지속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외국인 자본이 얼만큼 또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흔들림도 분명히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오늘 두산 빼고 다른 로봇주들은 막판에 확 또 맞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 보여주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테마주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주 이런 주도주들의 매매를 보면 2차전지 사례를 들어보면 2차전지도 사실 8년 됐습니다. 제대로 2차전지라는 테마가 지금은 섹터가 하나의 엄연한 우리나라를 이제 먹여 살리는 하나의 엄연한 섹터가 됐지만 네. 그때만 해도 2차전지 테마라고 불렀습니다. 2013년, 14년도에만 해도. 그리고 나서 한 7, 8년 지나고 나니까 규모의 성장과 실적, 이익이 다 따라오니까 정말 큰 대시세가 난 거거든요. 근데 딱 로봇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로봇을 사실 산업 현장에서만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로봇을 뭐 커피를 만들어주거나 뭐 치킨을 튀겨주는 뭐 그런 로봇들은 있다라고 하지만 네. 우리 뭔가 실생활에서는 뭐 로봇 청소까지라고 하면 뭐 범위를 확장하면 좀 더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다 또는 바꿔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때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들이 쫙 따라올 때 그러니까 최근 2, 3년 정도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의 뭐 2차전지 주식들의 실적 추정치들을 보면 딱 그런 시대가 분명히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더 큰 시세, 만약 또는 이번에 로봇주들을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분명히 그런 시세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로봇주들 매매 못했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다음에 정말 찐 시세가 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오늘 변동성들은 당분간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점차 다가오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슬슬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수출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부가 뭐 3분기에 좀 나아진다 했는데 9월 지금까지도 안 나아진다 그러면 3분기도 좀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여러 갈등 때문에 네. 뭐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수출 데이터에
고스란히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7월 실적과 견조 보면요, 8월 같은 경우에도 감소폭은 이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감소폭이라는 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에 향후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지금 이 적자 폭이 뭐 12개월 연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이게 얼만큼 뭐 지속될까라는 그런 의구심 또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유가라는 게 하나의 큰 변수로 좀 떠올랐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나 또는 지금 뭐 위험자산, 과거에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았지만은 최근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좀 건들게 되고 그리고 금리 자체가 추가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미국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그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기 자체에서도 약간 우리가 좀 우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반도체 쪽이 특히 28%나 감소를 했는데 뭐 당연히 중국에서 안 사주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매일같이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9월 들어서 7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 다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일단 추정을 하자면 네. 일단은 그냥 오늘 10일까지 수출입 통계만 얘기하면 반도체가 28.2% 빠졌죠.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게 승용차는 32%가 늘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자동차 안 오르죠. 안 올랐죠. 예. 그럼 반도체는 오늘 올랐고요. 네. 이게 그 반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는 일단 우리의 몫이긴 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존에 HBM을 먼저 했었던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좀 더 7월 달, 8월 달에 매수를 한 게 맞고요. 지금은 HBM3 그때 시티은행 보고서 이후에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거 추정을 했을 때 네. 약간은 우리가 외국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거를 롱숏 전략이라 얘기를 할 텐데 하이닉스 매도, 삼성전자 매수 이런 식의 일종의 페어 트레이딩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근데 삼성전자 매수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우리 지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헤지펀드의 매수세와 그리고 코리아 전체를 사는 인덱스의 매수세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쳐진 수치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전략이 맞는지는 추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가야죠.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3분기 항상 경험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든 조금은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올 때 정도에 나왔었다는 게 경험적으로 맞을 것 같고 지금 10월 초인가요? 10월 초죠. 10월 초? 첫째 주부터 삼성전자 나오고 그리고요 지금은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9월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어요. 아마도 마이크론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추석 연휴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네. 저도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경험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 자동차 말씀 주셨는데 자동차 32%, 선박은 52% 전년비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좋게 나올 것 그렇죠.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대차를 보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요즘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네. 52주 신고가 오늘도 한 10% 넘게 네, 올랐던데 이런 거 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현대 오토에버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네. 조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좀 다를 수 있죠.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이제 자율주행 현대차에서 이슈 나오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쫙 세게 치고 올라갔는데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주도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사실 좀 결이 같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르는 미래입니다. 예, 다만 그 처음 나왔을 때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나서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지느냐, 네. 당겨지느냐 그 느낌인데 지금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좀 자율주행을 빨리 하고 있고 자율주행을 하려면 반드시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관련 주식들이 좀 올랐었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계속 다른 현대차 그룹주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하고 당연히 뭐 좀 연관성은 있겠지만 현대오토에버는 좀 다른 길을 좀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요? 조선주 지금 일제히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현대미포조선,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3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그럼요. 지금 섹터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중이고 조선주랑요 약간 기술적으로 비슷한 게 요즘 엔터가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 주도주 섹터의 실적이 좋았던 섹터가 약간 그쪽이 한꺼번에 개별로 쏠리는 게 아니고 섹터별로 쏠리다가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게 최근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긴 했는데 지금 조선주도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선주 매매할 때 너무 느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원래 조선주는 좀 느리게 천천히 가는 중이고요. 어. 실적 시즌이 아직 다가오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다리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19거래일째 계속 순매수가 그렇죠. 외국인들 들어오다 예, 예. 보니까 무슨 일인가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는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에코프로 결국 100만 원이 깨졌는데요, 황 팀장님? 네. 첫 질문 전가요, 에코프로? 그렇습니다. 일단 뭐 8월 말에 이제 MSCI 지수 편입되고 난 이후로부터 네. 조금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 원동력이 좀 이제 줄어들었죠. 그 들어왔던 원동력이 줄어들었고 네. 공매도 잔고도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확 쌓이면서 상승을 좀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영업이익 이제 수출 추정치들이 최근 12개월 합산 계속 누적으로 12개월 합산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6월, 7월 달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꺾여져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YOY로 성장률로 이제 사실 중요하잖아요. 성장을 얼마큼 더 급격하게 하느냐인데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조금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더 매력적으로 성장률이 나오는 쪽으로 좀 자금들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1번인 것 같고요. 네. 오늘 HBM이 막판에 STI나 그다음에 PSK 홀딩스나 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한미 반도체는 또 밀렸거든요. 네. 한미 반도체도 이번에 편입이 됐죠. 어. 네, 한미 반도체 편입이 됐고 MSC 에코프로도 좀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기막힌 통계 우연일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과거에 계속 MSCI 지수 편입이 되고 나면 그 편입되기 직전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쫙 들어왔다가 사실 편입이 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딱 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그 밀고 올라가는 그 힘이 좀 중단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들의 힘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좀 꺾여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10월을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이제 연말을 앞두고 조금 이제 큰 신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 여러 가지들이 좀 네. 이제 압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간에 한 달 동안에 꽤 많이 늘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들어가니까 조금씩 주가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와중에도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계속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이젠 좀 싸지지 않았나 해서 매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이거 잘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일단 뭐 각자 계좌의 특이. 계좌 비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면 8월 30일 날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8,300억이었거든요. 그런 31일 날 MSCI에 넘어갈 때 1조 7천억이에요. 근데 이건 다 알죠. 하루 만에 8천억 늘었다. 그런데 9월 4일 날 1조 7천억, 아니 1월 1조 6천억, 1조 5천억. 그러니까는 1조 7천억을 찍은 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시기까지는 잔고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벤트성 플레이가 조금씩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에코프로가 싫어서 좋아서 떠나는 게 아니고 아까 한미반도체도 말씀하셨고 최근 JYP도 안 좋았죠. 그죠? 하나 오션도 그랬고요. 내 종목 편입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의 약간의 외국인들은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이벤트 플레이로 공매도를 들어갔다가 약간 차익선이 나오면은 조금씩 공매도를 줄여간다라는 게 일단은 경험적인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이런 극단적인 공매도의 금액도요. 이벤트가 지나가면 똑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엔 중요해지는 건 황 팀장이 얘기했던 업황입니다. 업황. 업황이 좋아지려면 테슬라에서 판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양극재랑 좀 다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설랑설라가 이게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테슬라가 좀 살아나야 되는 것도 먼저인 것 같고 오늘 뭐 제가 장중에 아직 미국장을 확인을 못했지만 네. 테슬라 뭐 대한 모건테 보고도 조금씩은 좋은 게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저녁 시장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질문을 드리면은 네. 우리 전문가분들이 다들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SK 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금 기존 주주들 청약이고요. 14일부터가 이제 일반 청약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현상 팀장님. 네.
청약 넣겠다는 분들 요즘 생각보다 많이 계신다면서요?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예. 지금 16만 7,900원인데 네. 지금 가격부터 2, 3만 원 정도 싸요. 유상증자 가격이. 예. 그러니까는 유상증자 뭐 다 아실 텐데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고 난 주식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가보다 가격이 쌀 때 일반 투자자들은 청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2, 3주 정도 걸리죠. 주식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그 중간에 가격 변동 위험 이로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제가 오늘 현장에서 꽤 많은 투자자분들과 통화를 해본 결과 네.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 하신대요? 예, 왜냐하면 싸다고.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기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하긴 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작년처럼 20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일단 업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은 싸지만 일단 지금 들어가신 분들의 매도 이슈 그러니까 어떤 밸류에이션 희석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 그리고 3분기 실적에 확인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네. 제가 SK이노베이션을 몇 달 동안 추적해 본 결과 3분기 혹은 그 분기가 SK온의 실적이 플러스 날 것 같다 했을 때가 가장 강하게 갔거든요. 네. 일단 3분기 실적 추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오면 강하게 갈 것 같은데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 상황을 좀 추적해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은 일단 현재가 대비 싸다. 이건 팩트가 맞습니다.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는 SK온의 이제 실적 추정을 좀 봐야 된다 말씀이신데 네. 같은 생각이세요? 네. 황 차장님도? 유상증자 단가가 13만 9,600원인데 저도 유상증자 문의를 물어보면 뭐 사실 문의 물어볼 것도 없이 이미 9월 말 아니 8월 말부터 돈을 얼마 준비하면 되냐. 그렇지. 네, 초과 배정까지 해서 얼마를 준비하면 되냐 하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가 이번 유상증자는 특히나 뭐 실패할 확률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다 배정을 받으실 분들은 꾹꾹 눌러 담아서 다 초과 배정까지 다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미 유상증자를 안 받으실 거였으면 벌써 신주인수권들을 다 파셨을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아마 이번 무리 없이 다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SK온의 그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대로 뭐 내년 정도 빠르면 내년 정도 보고 있는데 아니, 올해 원래 말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예상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노베이션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뭐 이제 SK에서 이노온 상장할 때까지 뭐 이런 영업이익 추정 같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노베이션은 지금 정말 좋은 가격인 것 같아요. 좀 장기 투자하기엔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업황과 같이 쓸려 내려갈까? 안 좋다기보다 주가의 흐름 뭐 지금 최근 에코프로 이제 조금 이제 하방 추세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유가가 좋잖아요. 네. 예, 유가가 좋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SK이노베이션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이제 전체 매출의 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생각보다 좋아질지. 사실 지금 화학 회사들이 중국 예전에는 사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화학 회사들이 다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화학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설비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옛날처럼 중국 경기 부양 모멘텀 나오면 우리나라 화학 회사가 무조건 상승 그런 공식이 좀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얼마큼 잘했을지 향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큼 나와줄지가 좀 많이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로 사자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천천히 사자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유상증자를 끝나고 나서 그 주식이 입고될 때까지는 재미없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나오는 향방을 보고 그때 정해도 전혀 늦지 않기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받으실 분은 받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있는 주식에다가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평단을 낮춘다, 뭐 낮춰가지고 나중에 상장되고 나서 혹시나 빵 올랐을 때 팔고 나온다, 뭐 그런 전략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 또는 물량을 사실 이번 수량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는 물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추가적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들은 조금 나중에 하셔도 저는 된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들어가 봐도 괜찮다는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사실 지금 최근에 앞으로 유증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시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도 좀 높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 자금 조달 그만큼 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이달 들어서 벌써 유증 공시한 기업이 22개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과거 저희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뭐 CJ, CGV 뭐 그런 일부터 이제 유증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어떤 고금리 상태에서의 어떤 자본 조달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네. 모든 각 기업들이 투자는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자본 조달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증이란 카드를 계속 쥐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과거부터 계속 지고 있었고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피봇이 좀 나오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대외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금리 자체가 계속 동결되어 있고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이런 관점이 좀 많아지면서 앞으로도 좀 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벤처기업 또는 뭐 중소기업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유증에 대한 성격을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뭐 과거에 많은 이제 좀 우려를 낳았던 뭐 부채 상환에 대한 이런 유증인지 아니면 뭐 R&D나 또는 공장의 새로운 동력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장 신설인지 여러 이런 어떤 성격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상증자인지를 저희가 좀 봐야 앞으로 뭐 이게 중장기가 되든 아니면 단기가 됐든 간에 어떤 방향성을 좀 우리가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따오기님 AI 비만 로봇 등 연구 기업들 유증 많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뭐 일리 있는 예상이신가요? 특히 바이오 입장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졌던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 성장하는 산업의 유상증자를 제가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실제 그 은행에서 자본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충분히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성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특히 AI, 네. 바이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그런 섹터의 설비 투자의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요. 먹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추가적으로 캐파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 유증에 대한 걸로 해석이 되거든. 그런데 바이오랑 AI 이쪽은 안 먹힐 겁니다. 안 먹히는 이유가 그 들어가는 것 자체의 기술력에 대한 해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투자에 좀 그게 좀 비중을 실기가 어려운 게 그 부분이죠. 많이 사면은 정말로 큰일 나거든요. 만약 한번 맞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볼 때가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이걸 많이 보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가끔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일종의 주식투자의 일종의 리스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포트폴리오 배분이죠. 배분을 잘 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우리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꼽자면은 역시 미국 시장이 별다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정훈 팀장님. 네. 당분간 미 증시에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뭐 이슈가 있습니까? 뭐 당장은 뭐 FMC를 뭐 가장 큰 화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저 CPI 발표가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약간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페이크 헤드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잠깐 어떤 추세에 있어서 잠깐 고개를 드는 예,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로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3.6%. 예.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좀 높은 그런 수치를 좀 나타내니까 네. 이게 정말 이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추세에서 지속적인 뭐 자로 잰 듯한 이런 하락은 없거든요. 네. 중간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면 또 추세의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유가입니다. 네, 이제 사우디에서 감산이라는 발표가 나오고 푸틴이 여기에서 동조를 하면서 네.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의 어떤 유가 자체가 좀 건들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을 뭐 내년에 어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의 어떤 정치적 행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의견은 뭐 너무 다분하니까 그런 거 차치하고요. 하지만 유가가 지금 어떤 상단을 깨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서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CPI 이후 그리고 FMC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지가 사실 9월의 어떤 관건이 아닐까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FMC는 사실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동결이 유력하죠. 예. 여기서 나올 만한 얘기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뭐 다음 사실- 주죠, 다음 주?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게 고용과 소비예요. 예, 고용 지출, 고용 지표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지원 체계 거의 바닥에 났다. 물론 일부 지역이 하나지만은 이제 베이지북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이제 마무리까지 그냥 지원 체계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무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에 대한 또 둔화를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고 구인 구직 수가 또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제 고용도 이제 예전만큼의 어떤 타이트함이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는데 이게 과격하게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미국 경기에 분명 좋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지금의 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흡수할 만한 좀 완만한 이러한 흐름이 좀 진행된다면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런 말을 이제 골디락스가 이제 마일드한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일찍이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과 지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좀 얘기를 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 아이폰 15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아닙니까? 지금 웨드부시 증권사에서는요. 아이폰 15 발표를 앞으로 향후 주가가 20% 정도 급등할 요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베이스를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보니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 10대, 20대가 지금 아이폰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판 뭐 등골 브레이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에 대한 어떤 신뢰 이제 충성도가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오는 신제품은 $100가 더 추가 인상됩니다. $100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100가 큰 악재가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엄마 아빠들한테 악재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 유저가 12억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12억 명 중에 25%가 4년 동안 아이폰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15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한 번쯤 하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세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많은 이제 지금 월가의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번에 15가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는 사그라들고 이번에 15 발표가 이 중국 이슈, 중국 악재를 상쇄하면서 오히려 2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뭐 근데 이렇게 이 보고 중국 악재는 판매량이 실제로 한 5%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공무원들 사용 금지한 게. 예, 예. 근데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5%가 감소했는데 인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예,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도가 높긴 하겠지만은 지금 뭐 신흥국들 뭐 다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또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상쇄한다 보면 지금 중국 악재가 뭐 이렇게 애플을 정말 끌어내릴 만한 그런 뭐 강한 하나의 뭐 매도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시장 반응을 한번 봐야겠죠. 예,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팀장님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월가에서는 지금 또 이게 분위기가 다른. 뿜뿜하고 있나 봐요. 네. 또 축제 분위기가 있는 그렇죠. 모양인데 기대를 해보겠고 오늘 보니까 LG 이노텍 여기도 주가 반등에 성공한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수출 면에서도 카메라 모듈 쪽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반등 모멘텀이 이제 마련된 겁니까? 오늘 올랐긴 했지만 지난주까지는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죠. 예, 지난주에. 그래서 악재를 제대로 다 몸으로 맞아서 주가로 더 빠졌고요. 네. 오르려면 애플이 빨리 올라야죠. 지금 그 화웨이 쪽 제재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문매를 맞았지 않았나라고 싶은 거고 당연히 애플 밴더인 LG노텍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먼저 가려면 애플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화웨이와 아이폰에 지금 약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월가 얘기를 박 팀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막상 중국에서 나오는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일단 애국 운동, 애국 소비 운동. 그래서 아이폰을 못 쓰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사 제가 오늘 좀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즉 그거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안 좋은 것만.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이 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매수세가 들어오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다른 쪽을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G노텍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고요. 근데 밸류에이션 하단부까지 좀 맞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핵심은요.
화웨이 메이트 60 시리즈가 어떻게 또 팔리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은 좀 이렇게 두 개 싸움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거시 쪽에서 모바일을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오히려요. 붐이.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안 좋았거든요. 모바일 좋다고 얘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화웨이 추정치 올해 판매량 추정치가 3,200만 대로 높아졌거든요. 근데 작년에 2,300만 대 팔렸어요. 그러면 1,000만 대 이상 높아진 수치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나오면서 중국도 개선되고 그러다가 박 팀장님 얘기대로 전 그렇게 좋겠어요. 지금 미국까지 돌아서는데 아이폰까지 그러면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조금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면 어떨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따오기님 요새는 아이폰이 대세라서 갤럭시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이러는데 그 열풍에 갤럭시도 좀 타야 될 네. 텐데 말이죠. 갤럭시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네. 폴더블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나와서 사실 저도 거기에 힘을 한번 보태보려고 관련 부품주들의 힘을 좀 보태보려고 바꿨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재미없는 재미없군요. 네 그럼 재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가요. 네. 어느덧 105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가도 87달러. 이렇게 달러 인덱스랑 유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참 드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정말 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수요에 의해서 또 유가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많은 이제 요인이 있겠죠. 공급을 줄여가지고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뭐 중국 부양책, 부동산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많은 움직임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뭐 사우디가 감산하니까 그거에 따른 유가가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이 유가가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을 건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을 건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인을 건들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상반기 봤던 여러 빅테크의 어떤 상황들, 뭐 미국 주가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에서 이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상승과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달러 인덱스가 좋지 않다는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둔화될 것이나 또는 뭐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그 관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매크로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제 큰 기대치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뭐 국내 증시에서 약간의 좀 횡보로 이뤄지거나 아니면 좀 변동성을 좀 주는 그런 증세가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당분간 미국에서 뭐 강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달 계속 박스권 장세가 네.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특별하게 지수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네 하는 종목들 매도. 아마 과매수나 과매도를 판단하는 지표들은 아마 개인 투자분들마다 다 있을 겁니다. 뭐 음봉의 개수라던가 뭐 이격도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좀 단기 플레이를 일단은 명절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기를 좀 저는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긴축의 여파가 본격 나타나는 하반기에는 악재가 넘쳐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악재를 바로 보고 대비한 투자자들에게 악재는 공포가 아닌 기회일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해드렸듯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시면서 안전한 항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이상로, 이창환, 그리고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